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1세가 된 김현욱이라고 합니다. 30년 전에 남편을 잃고 혼자 살아왔는데 최근에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을 겪었어서 이렇게 사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도 처음에는 이런 일이 진짜 있을까 하고 의심했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정말 하늘에 있는 남편이 저를 지켜보고 있었나 봅니다. 제 이야기를 듣고 그냥 우연의 일치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분들도 계실 텐데 끝까지 들어보시면 절대 우연이 아니라는 걸 아실 거예요. 저 스스로도 아직도 소름이 돋을 정도거든요.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야기는 재혼을 앞두고 있던 저에게 일어난 일인데 정말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일이 현실에서 벌어졌습니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모든 게 사실이에요. 이 이야기를 하려면 저희 남편 얘기부터 해야 할 것 같네요. 저는 25세 3살 연상의 남편과 결혼했습니다. 남편은 중소기업에서 회계 업무를 담당하는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키도 크고 인상도 좋아서 저희 어머니가 이런 사위 어디서 구했냐며 좋아하셨을 정도였습니다. 신혼 때부터 남편은 정말 자상했어요. 제가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어하면 깨워주고 출근할 때 가방이며 우산이며 꼼꼼히 챙겨주면서 배웅해주곤 했거든요. 여보, 오늘 비 온다니까 우산 꼭 챙겨서 나가. 어젯밤에 너무 늦게 잤으니까 몸조리 좀 해야 돼. 그리고 감기 걸리면 안 되니까 옷도 따뜻하게 입고 점심도 거르지 말고 꼭 챙겨 먹어. 당신은 정말 잔소리가 많아. 내가 애기도 아니고 그렇게 챙기지 않아도 알아서 잘해. 잔소리라니, 이게 다 사랑의 표현인데? 아내가 아프면 남편인 내가 가슴 아픈 거잖아. 그러니까 미리미리 조심하라고 하는 거야. 우리 아직 애기도 없으니까 서로 더 챙겨줘야지. 그렇게 결혼한 지 3년 만에 아들을 낳았고 2년 후에는 딸도 낳았습니다. 남편은 아이들을 정말 예뻐했어요. 힘든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집에만 오면 아이들과 놀아주느라 정신이 없었거든요. 특히 저희 아들이 5살, 딸이 3살이었을 때가 가장 행복했던 것 같아요. 주말이면 내 식구가 손잡고 공원에 가서 소풍도 하고 남편이 아이들을 어깨에 태워주기도 하고요. 한 번은 저희 딸이 남편한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아빠, 우리 아빠가 세상에서 제일 좋은 아빠야. 다른 아빠들은 맨날 바쁘다고 안 놀아주는데 우리 아빠는 맨날 놀아줘서 너무 좋아. 그래? 그럼 아빠가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어도 우리 딸이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아빠는 우리 딸이 시집 가는 날까지 옆에서 지켜주고 싶거든. 응, 나 시집 안 갈 거야. 아빠랑 엄마랑 계속 살 거야. 그때 남편이 저를 보면서 빙긋 웃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해요. 정말 평범하지만 소소한 행복이 가득했던 시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이 그리 오래 가지는 않았습니다. 남편이 31세 되던 해 봄, 갑자기 몸에 이상이 생긴 거예요. 처음에는 단순한 감기인 줄 알았는데 기침이 1달 넘게 계속되고 자꾸 살이 빠지더라고요. 여보, 병원 한번 가보자. 기침이 이렇게 오래 가는 건 좀 이상해. 감기약 먹어도 낫지를 않잖아. 괜찮아. 요즘 일이 좀 많아서 몸이 피곤한 것 같아. 며칠 더 쉬면 나을 거야. 병원비도 아깝고 그냥 약국에서 종합 감기약이나 사 먹자.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정확히 검사 받아보자. 아이들도 있는데 아빠가 아프면 안 되잖아. 특히 우리 딸은 아빠 없으면 못 사는 애인데. 결국 제가 억지로 남편을 병원에 데려갔는데 검사 결과를 듣고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폐암 말기라는 진단이었거든요. 환자분 상태가 많이 안 좋습니다. 이미 다른 장기로 전이가 된 상태라 수술도 어렵고 항암 치료를 받으시더라도 완치는 힘들 것 같습니다. 가족분들께서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머리가 하얘지더라고요. 남편도 아무 말 없이 고개만 푹 숙이고 있고 저는 눈물이 나와서 말도 제대로 못하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얼마나 더 살 수 있을까요? 아직 아이들이 어려서 제가 죽으면 안 되는데요. 제발 어떻게든 치료해 주세요. 최선을 다해보겠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6개월에서 1년 정도로 보입니다. 그나마 항암 치료를 받으셔야 그 정도라도 가능할 것 같고요. 병원에서 나오는 길에 남편이 제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말했어요. 여보, 미안해. 정말 미안해. 우리 아직 애들도 어리고 같이 할 일도 많은데 내가 이렇게 되어버렸네. 어떻게 하지? 너 혼자 애들 키우기 힘들 텐데. 무슨 소리야. 치료받으면 나을 수도 있잖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해보자. 우리 애들한테 아빠가 꼭 필요하니까 절대 포기하면 안 돼.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정말 막막했습니다. 아이들은 아빠가 아프다는 것도 모르고 평소처럼 아빠 놀아줘라고 하는데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 후 8개월 동안 남편은 정말 열심히 치료받았습니다. 항암 치료 때문에 머리카락도 다 빠지고 몸무게도 20kg 넘게 빠졌지만 아이들 앞에서는 아픈 내색 한 번 안 했거든요.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한 달 전쯤 저한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보, 내가 죽고 나면 다시 시집 가. 혼자서 애들 키우기 너무 힘들 거야. 남자들이 접근하면 너무 경계하지 말고 좋은 사람 만나면 재혼해도 돼. 다만 한 가지만 약속해줘. 무슨 소리야? 무슨 약속? 우리 애들한테 새아빠가 나쁘게 하면 절대 참지 말고 바로 헤어져. 그리고 재혼할 사람을 정하기 전에 충분히 알아보고 결정해. 성급하게 하지 말라고. 알겠지? 그런 소리 하지 마. 당신 죽을 거라고 누가 그래? 나는 당신이랑만 살 거야. 하지만 결국 남편은 그해 가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지막까지 제 손을 꼭 잡고 애들 잘 키우고 너도 행복하게 살아라고 말하면서요. 장례식을 치르고 나서 정말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습니다. 아들이 중학교 1학년, 딸이 초등학교 5학년이었는데 아이들도 아빠가 없어진 현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했거든요. 특히 딸이 밤마다 아빠 언제 와라고 물으면서 울 때가 제일 힘들었습니다. 아무리 아빠가 하늘나라에 갔다고 설명해도 어린 아이가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그때부터 저는 정말 악착같이 살았습니다. 남편이 남겨둔 적금과 보험금이 있긴 했지만 아이들 교육비며 생활비를 생각하니 절약해서 써야 했거든요. 낮에는 식당에서 서빙 알바를 하고 저녁에는 집에서 부업으로 액세서리 만드는 일을 했어요. 잠은 하루에 4-5시간밖에 못 잤지만 아이들 때문에라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30년을 혼자 살아왔습니다. 중간에 몇 번 괜찮은 남자분들을 소개받기도 했지만 아이들 생각에 선뜻 재혼을 결심하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이 마지막에 당부한 말도 계속 마음에 남아 있었고요. 아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대기업에 취직해서 결혼도 했고
딸도 간호사가 되어 좋은 사람 만나서 시집을 갔어요. 이제 손주들도 생겨서 할머니 노릇을 하면서 그럭저럭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봄,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동네 병원에 정기검진을 받으러 갔다가 벌어진 일이었어요. 검진이 끝나고 병원 앞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비가 세게 내리기 시작한 거예요. 우산도 안 가져왔는데 말이죠. 비를 피할 곳을 찾아 두리번거리고 있는데 옆에서 누군가 우산을 씌워주시더라고요. 우산 없으시죠? 함께 쓰시겠어요? 버스 언제 올지 모르는데 이 비에 그냥 서 계시면 감기 걸려요. 고개를 들어보니 50대 후반 정도로 보이는 키 큰 남자분이 우산을 들고 계시더라고요. 정말 신사적이고 인상도 좋으신 분이었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갑자기 비가 와서 당황했네요. 저도 마침 같은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1121번 맞으시죠? 제가 차가 있긴 한데 술이 맡겨놔서 오늘은 버스를 타거든요. 그렇게 버스를 함께 기다리면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게 되었어요. 박성철이라고 자기소개를 하더라고요. 저도 이 병원에 가끔 와요. 건강검진도 받고 지인이 여기서 일해서 종종 들르거든요. 혹시 어디까지 가세요? 현대아파트 앞에서 내려요. 어머, 저도 그 근처에서 내려요. 신기하네요. 저는 그 아파트 옆 빌라촌에 살거든요. 버스에서도 계속 이야기를 나눴는데 정말 예의 바르고 말씀도 재미있게 하시는 분이더라고요. 30분 정도 가는 동안 지루하지 않게 대화를 이어갔어요.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그 다음 주에 마트에서 또 마주쳤어요. 어? 현옥 씨 아니세요? 반갑네요. 저번에 버스에서 같이 탔던 박성철인데 기억하세요? 아, 맞아요. 우산 빌려주셨던 분. 여기서 또 만나네요. 인연이 있나 봐요. 저 여기 자주 와요. 혼자 살다 보니 필요한 것만 조금씩 사러 오거든요. 현욱 씨도 자주 오세요? 그 이후로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마트나 동네에서 우연히 마주치게 되었어요. 그럴 때마다 자연스럽게 인사하고 간단한 대화를 나누곤 했죠. 몇 번 만나다 보니 박성철 씨에 대해 조금씩 알게 되었습니다. 저 사실 이 근처에 작은 건물 몇 개 가지고 있어요. 젊을 때 운 좋게 부동산 투자를 잘해서요. 지금은 그 임대료로 생활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혼자 살다 보니 뭔가 허전할 때가 많아요. 아, 그러시군요. 사업을 성공하신 분이시네요. 성공이라기보다는 운이 좋았죠. 그런데 현옥 씨는 어떻게 혼자 사시게 된 거예요? 혹시 실례가 아니라면요. 그때 저는 남편 얘기를 간단히 해드렸습니다. 30년 전에 암으로 세상을 떠났다고요. 박성철 씨도 깊이 공감해 주더라고요. 정말 고생 많이 하셨겠어요. 30년을 혼자서 아이들까지 키우시고. 저도 10년 전에 아내를 잃었거든요. 교통사고였는데 그때부터 혼자 살고 있어요. 자식은 없었고요. 아, 그러셨구나. 정말 힘드셨겠어요. 처음엔 정말 힘들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조금씩 적응이 되더라고요. 다만 외로움은 어쩔 수 없네요. 현옥 씨는 어떠세요? 자녀분들이 다 독립하셨으니 더 외로우실 것 같은데요. 그런 대화를 나누면서 점점 더 가까워졌어요.
박성철 씨는 정말 배려심이 많고 예의 바른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 번은 제가 감기에 걸려서 며칠 집에만 있었는데 우연히 마트에서 만났을 때 박성철 씨가 제 얼굴을 보고 걱정해 주더라고요. 얼굴이 많이 안 좋아 보이세요. 혹시 아프세요? 감기를 좀 심하게 앓았어요. 이제 많이 나았지만요. 혼자 사시는데 아프면 정말 힘들죠. 약은 드셨어요? 혹시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제가 사다 드릴 수 있어요. 그런 따뜻한 마음씨에 정말 감동했어요. 그렇게 8개월 정도 지나면서 저희는 거의 친구처럼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개인적인 상황도 공유하게 되었어요. 한 번은 이런 얘기를 나눈 적도 있었습니다. 성철 씨, 사실 저도 혼자 살면서 걱정이 많아요. 건강도 예전 같지 않고 나이가 들수록 혼자 관리하기 어려운 일들이 많아지더라고요. 무슨 걱정이세요? 혹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으시나요? 다행히 경제적으로는 큰 어려움은 없어요. 남편이 생전에 보험도 넣어뒀고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도 있고 최근에 재개발 얘기도 나오고 있어서요. 그런데 혼자서 이런 복잡한 일들을 처리하려니 막막할 때가 있어요. 아, 재개발 얘기가 나온다고요? 요즘 이 동네 아파트 값이 많이 올랐다던데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정말 혼자 결정하기엔 부담스러우실 것 같아요. 맞아요. 아이들한테 물어봐도 각자 바쁘다 보니 자세히 알아봐 주지 못하고 부동산 업체 사람들 말만 들어서는 뭐가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부동산 쪽으로는 조금 경험이 있으니까 언제든 상의하고 싶으시면 말씀하세요. 혼자 결정하시지 마시고요. 저도 이 동네 살기 전부터 시세 변화나 이런 걸 지켜봐 왔거든요. 그런 대화를 나누면서 박성철 씨가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더욱 확고해졌어요. 단순히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제가 재개발 관련 서류를 받았을 때도 같이 보면서 설명해주고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도 알려주더라고요. 성철 씨가 도와주시니까 정말 든든해요. 혼자였으면 이런 복잡한 서류들 어떻게 이해했을지 모르겠어요. 당연한 일이죠. 저희가 이렇게 친하게 지내는데 어려운 일 있을 때 서로 도와야죠. 현옥 씨도 언제나 저한테 잘해주시잖아요. 그래도 이렇게까지 신경 써주시는 분은 처음이에요. 정말 고마워요. 현옥 씨,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게 참 좋아요. 혼자 살다 보니 이런 진솔한 대화를 나눌 기회가 별로 없었거든요. 현옥 씨는 정말 마음이 따뜻하시고 이해심도 많으셔서 대화하는 게 편해요. 그렇게 서로의 속마음까지 터놓고 지내면서 저는 박성철 씨를 단순한 이웃이 아닌 정말 가까운 사람으로 여기게 되었어요. 그리고 박성철 씨도 저에 대해 같은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걸 점점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박성철 씨가 저를 근처 카페로 초대한 적이 있었습니다. 현옥 씨, 오늘 시간 되시면 잠깐 커피라도 한잔하면서 이야기 좀 나눌까요? 제가 할 말이 있어서요. 카페에 앉아서 박성철 씨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꺼내더라고요. 현옥 씨, 저희가 만난 지 벌써 8개월 정도 됐잖아요. 그동안 현옥 씨와 대화를 나누면서 정말 마음이 편안했어요. 오랫동안 혼자 살면서 이런 기분을 느껴본 적이 없거든요. 저도 박성철 씨 덕분에 외롭지 않게 지낼 수 있었어요. 사실 제가 오늘
이렇게 따로 시간을 내자고 한 이유는요. 현옥 씨께 마음을 털어놓고 싶어서예요. 저 현옥 씨를 정말 좋아하게 되었어요. 단순히 친구로서가 아니라 한 여자로서 말이에요. 순간 제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30년 만에 듣는 고백이었거든요. 저도 나이가 이제 60이 다 되어 가는데 이런 말을 하는 게 우스울 수도 있겠지만 현옥 씨와 함께하는 시간이 정말 행복해요. 현옥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좀 더 가까운 사이가 되어보는 건 어떨까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정말 당황스러웠습니다. 솔직히 박성철 씨에게 호감을 느끼고는 있었지만 30년 동안 혼자 살던 사람이 갑자기 연애를 한다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아, 정말 고마운 말씀이에요. 저도 박성철 씨와 함께 있으면 편안하고 좋긴 해요. 하지만 갑자기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조금 당황스럽네요. 시간을 좀 주실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충분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성급했나 봐요. 다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는 진심이에요. 현옥 씨와 진짜 평생을 함께하고 싶어요. 그날 밤에 집에 와서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30년 동안 남편 하나만 생각하며 살아왔는데 이제 다른 남자와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다는 게 가능할까? 하지만 박성철 씨는 정말 좋은 분 같았습니다. 배려심도 많고 경제적으로도 안정되어 있고 무엇보다 저를 진심으로 대해주셨거든요. 며칠 고민하다가 아들에게 전화를 해봤습니다. 태준아, 엄마가 할 얘기가 있는데 혹시 엄마가 재혼하는 거 어떻게 생각해? 엄마, 갑자기 무슨 소리예요? 혹시 누군가 만나시는 분이라도 있어요? 어, 최근에 알게 된 분이 있는데 괜찮은 분이야. 나이도 비슷하고 혼자 사시는 분인데 재혼 얘기를 꺼내시더라고. 엄마가 좋으시면 저는 찬성이에요. 30년 동안 혼자 사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는데 이제 엄마도 행복하게 사셔야죠. 다만 상대방이 어떤 분인지는 확인해 봐야겠어요. 딸에게도 전화했는데 비슷한 반응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오히려 제 재혼을 응원해 주니까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일주일 후에 박성철 씨를 다시 만났을 때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성철 씨, 그동안 많이 생각해 봤는데요. 저도 박성철 씨와 함께하는 미래를 그려보고 싶어요. 다만 저희 나이가 나이인 만큼 천천히 알아가면서 진행하면 좋겠어요. 정말요? 고마워요, 현옥 씨. 저도 급하게 생각하지 않을게요. 우리 충분히 서로를 알아가면서 천천히 해봐요. 그날부터 저희는 정식으로 사귀기 시작했습니다. 60대의 늦은 연애였지만 정말 설레고 행복했답니다. 박성철 씨는 정말 완벽한 남자친구였습니다. 데이트할 때도 항상 제 입장을 먼저 생각해 주시고 선물도 자주 사주시고 무엇보다 저를 정말 소중하게 대해주셨거든요. 한 번은 제가 무릎이 아프다고 했더니 다음날 바로 좋은 무릎 보호대를 사다 주시기도 했어요. 현옥 씨, 건강이 가장 중요해요. 아프면 절대 참지 말고 바로 말해주세요. 제가 병원도 같이 가고 뭐든지 도와드릴게요. 그런 배려에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었을 때도 이렇게까지 세심하게 챙겨주지는 않았거든요. 6개월 정도 사귀고 나서 박성철 씨가
본격적으로 결혼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현옥 씨, 우리 이제 결혼해요. 제가 이 근처에 새 아파트를 하나 장만했거든요. 신혼집으로 쓰려고요. 그리고 저희 나이에 오래 사귀기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 말을 듣고 정말 행복했습니다. 30년 만에 다시 누군가와 가정을 꾸린다는 생각에 설레기도 하고요. 정말 좋아요. 저도 박성철 씨와 함께하는 미래가 기대돼요. 그럼 다음 달에 혼인신고부터 하고 간단하게나마 결혼식도 올리죠. 저희 나이에 거창하게 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의미 있게 해야죠. 그렇게 결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박성철 씨는 정말 꼼꼼하고 배려심 많은 분이었어요. 혼인신고 서류부터 신혼집 준비까지 모든 걸 알아서 척척 해주는 모습이 듬직했습니다. 한 번은 혼인신고 서류를 준비하면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현옥 씨, 혼인신고할 때 필요한 서류들 제가 다 챙겨놨어요. 현옥 씨는 가족관계 증명서랑 주민등록 등본만 떼오시면 되고 나머지는 제가 알아서 할게요. 고마워요. 그런데 저도 서류 준비하는 거 도와드릴게요. 혼자 다 하시기 힘드실 텐데. 아니에요. 괜찮아요. 제가 이런 일 처리하는 거 익숙해서 금방 해요. 현옥 씨는 그냥 편하게 계세요. 그때는 저를 배려해 주시는 마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좀 이상했던 것 같아요. 왜 그렇게 혼자서 다 하려고 했을까요? 그리고 며칠 후에 박성철 씨가 새로 장만했다는 신혼집을 보러 갔을 때도 조금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현옥 씨, 여기가 우리 신혼집이에요. 어때요? 마음에 드세요? 정말 깔끔하고 좋은 아파트였어요. 새로 지은 건물이라 그런지 모든 게 깨끗하고 현대적이더라고요. 와, 정말 좋네요. 그런데 언제 이 집을 사셨어요? 한 달 전쯤요. 현옥 씨와 결혼하기로 마음먹고 바로 알아봤거든요. 그럼 지금은 누가 살고 있어요? 아직 입주 안 하신 건가요? 아, 네. 아직 공사 마무리하는 게 있어서 다음 달부터 들어갈 수 있어요. 지금은 제가 가끔 와서 확인만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상한 건 집 안에 이미 가구며 생활용품들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새로 산 집치고는 너무 생활감이 있다고 해야 할까요? 어? 그런데 벌써 가구도 많이 들여놓으셨네요. 그거요? 제가 원래 쓰던 가구 중에 상태 좋은 건 미리 옮겨놨어요. 새로 사면 돈도 많이 들고 해서요. 그때는 그럴 수도 있겠다 하고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뭔가 어색했어요. 마치 이미 누군가 살고 있었던 집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그리고 박성철 씨와 함께 결혼식 준비를 하면서도 몇 가지 이상한 점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결혼식에 초대할 사람들 명단을 정할 때였어요. 박성철 씨 쪽 하객분들은 몇 분 정도 오실 예정이에요? 저는 많지 않아요. 친구 몇 명하고 사업 관계자들 정도요. 가족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부를 사람이 없어서요. 그래도 친한 친구분들이나 동창들 계시잖아요. 사실 저는 인간관계를 넓게 하는 편이 아니라서요. 깊게 사귀는 사람들만 몇 명 있어요. 오히려 소박하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때도 그런 성격이신가 보다 하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정리해보니 정말로 박성철 씨 쪽 하객이 너무 적더라고요. 겨우 대여섯 명 정도였어요. 그리고 한 번은 그 사람 핸드폰에 전화가 와서 받는 걸 옆에서 들었는데 조금 이상한 대화를 하시더라고요. 여보세요? 아, 네.
지금은 좀 곤란해요. 나중에 다시 전화 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누구 전화였어요? 아, 사업 관계자예요. 건물 관리하는 일로 연락한 건데 급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 그 사람 표정이 좀 어색하더라고요. 뭔가 당황한 것 같기도 하고요. 하지만 그때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또 한 번은 박성철 씨가 갑자기 며칠 연락이 안 된 적이 있었어요. 박성철 씨, 전화했는데 안 받으시더라고요. 며칠 됐는데 혹시 무슨 일 있었어요? 아, 죄송해요. 급하게 지방 출장을 가야 해서요. 건물 임차인 중에 문제가 생긴 사람이 있어서 직접 가서 해결해야 했거든요. 그럼 미리 말씀해 주시지. 연락이 안 돼서 걱정했잖아요. 미안해요. 다음에는 꼭 미리 말씀드릴게요. 워낙 급하게 일이 생겨서 깜빡했어요. 그때도 사업하시는 분들은 그럴 수 있겠다 하고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가끔씩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마음 한구석에서는 약간의 의문이 들기도 했죠. 그런데 결혼식 3달 전쯤 정말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저희가 마트에서 장을 보고 있는데 박성철 씨가 갑자기 어떤 통로로 가지 말자고 하시더라고요. 현옥 씨, 저쪽 말고 이쪽으로 가요. 왜요? 저쪽에 제가 사려던 세제가 있는데요. 아, 저쪽은 사람이 너무 많아서요. 이쪽이 더 한적해요. 그런데 제가 잠깐 돌아보니까 그 통로에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오히려 박성철 씨가 가자고 한 쪽이 더 붐볐습니다. 그리고 계산을 하고 나올 때도 이상했어요. 주차장으로 가면서 자꾸 뒤를 돌아보더라고요. 뒤에 뭐 있어요? 아, 아니에요. 그냥 혹시 떨어뜨린 게 있나 해서요. 그런데 박성철 씨 표정이 좀 긴장한 것 같았습니다. 마치 누군가를 피하려는 것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그때는 기분 탓이겠지 하고 넘어갔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니 정말 이상했어요. 마트에서 굳이 피해 다닐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이런 작은 일들이 있었지만 박성철 씨는 여전히 저한테 너무 잘해줬습니다. 매일 안부 문자도 보내주고 일주일에 몇 번씩은 꼭 만나서 데이트도 하고요. 특히 제가 몸이 안 좋다고 하면 정말 극진하게 챙겨줬어요. 한 번은 제가 소화가 안 된다고 했더니 다음날 바로 좋은 소화제를 사다 주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현옥 씨 건강이 제일 중요해요. 혹시 어디 아픈 곳 있으면 절대 참지 말고 바로 말해주세요. 제가 병원도 같이 가고 뭐든지 다 해드릴게요. 그런 박성철 씨의 다정함 때문에 가끔씩 드는 의문들은 금세 사라졌습니다. 아마 제가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는 건가 보다 싶었거든요. 그렇게 결혼식 날짜도 정하고 혼인신고 날짜도 잡았어요. 현옥 씨, 정말 행복해요. 이제 일주일만 지나면 우리가 정식으로 부부가 되는 거네요. 저도 기대돼요. 30년 만에 다시 가정을 꾸린다는 게 꿈만 같아요. 우리 신혼집도 다 준비됐고 앞으로 정말 행복하게 살아요. 현옥 씨한테 좋은 남편이 되도록 정말 노력할게요. 정말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어요. 하늘에 있는 제 남편이 저를 지켜보고 있다는 걸 말입니다. 결혼식을 2달 앞둔 어느 날 밤이었어요. 그날은 웨딩 촬영 일정을 잡고 와서 기분이 좋았거든요. 평소처럼 잠자리에 들었는데 그날 밤 정말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남편이 나타났어요.
정확히는 제가 웨딩드레스를 입고 어디론가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남편이 앞을 가로막고 서 있는 거예요. 남편의 얼굴이 너무 심각했습니다. 살아있을 때도 이렇게 심각한 표정을 본 적이 별로 없었거든요. 남편이 저를 똑바로 쳐다보면서 고개를 좌우로 흔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뭔가 말하는 것 같았는데, 여보, 그 남자랑 절대 결혼하면 안 돼! 그 목소리가 정말 또렷했습니다. 꿈인데도 너무 선명해서 깜짝 놀랐거든요. 저는 꿈속에서 왜? 무슨 일인데? 라고 물어보려고 했는데 목소리가 나오지 않더라고요. 남편은 제 앞으로 다가와서 제 어깨를 붙잡고 정말 간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 사람 절대 믿으면 안 돼. 위험해. 제발 결혼하지 마. 꿈에서도 남편의 손길이 너무 생생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는 게 보였거든요. 그러면서 남편이 제 손을 꼭 잡고 말하더라고요. 내 말 제발 들어줘. 조금만 더 알아봐. 너무 성급하게 결정하지 마. 그때 갑자기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잠에서 깨어보니 새벽 4시쯤이었는데 이상하게 가슴이 계속 두근거렸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제 손을 잡았던 느낌이 아직도 생생하게 남아있더라고요. 처음에는 결혼을 앞두고 긴장해서 이상한 꿈을 꾼 건가 보다 하고 생각했습니다. 30년 전에 돌아가신 남편이 갑자기 꿈에 나타날 리가 없잖아요. 하지만 평소에 꿈은 금방 잊어버리는 편인데 그날 꿈은 너무 선명해서 계속 기억이 났습니다. 특히 남편이 그 남자랑 절대 결혼하면 안 돼라고 했던 그 목소리가 귓가에서 계속 맴돌았거든요. 그러면서 이상하게 그동안 별로 신경 안 썼던 박성철 씨의 행동들이 하나씩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혼인신고 서류를 혼자서만 처리하려고 했던 것, 신혼집에 이미 생활용품들이 많이 있었던 것, 결혼식 하객이 너무 적었던 것, 전화를 받을 때 어색한 반응을 보였던 것, 갑자기 연락이 안 되었던 일들, 마트에서 누군가를 피하려고 했던 것들 등등 말이에요. 그때까지는 혼자 오래 사신 분이니까 그럴 수 있겠다. 사업하시는 분들은 바쁘시니까 하고 넘어갔었는데 꿈을 꾼 후부터는 왜 그런 것들이 자꾸 신경 쓰이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이 죽기 전에 저한테 했던 마지막 말이 다시금 생각났습니다. 재혼할 사람을 정하기 전에 충분히 알아보고 결정해 성급하게 하지 말라고. 혹시 정말 제가 너무 성급하게 결정한 건 아닐까? 그날 새벽에는 더 이상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남편의 절대 결혼하면 안 되라는 말이 계속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거든요. 다음날 아침에도 그 꿈이 계속 신경 쓰였습니다. 평소 같으면 그냥 꿈이지 뭐 하고 넘어갔을 텐데 이상하게 그날은 마음이 계속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랜만에 딸한테 전화를 걸어봤어요. 지영아, 엄마야. 엄마, 무슨 일이에요? 아침 일찍 전화하시고. 아니야, 그냥 혹시 엄마가 박성철 아저씨랑 결혼하는 거 어떻게 생각해? 엄마, 갑자기 왜 그러세요? 엄마가 좋으시면 저희는 찬성한다고 했잖아요. 혹시 무슨 문제라도 있어요? 아니야, 문제가 있는 건 아닌데 그냥 가끔 아빠 생각이 나서. 엄마, 아빠도 엄마가 행복하게 사시는 걸 원하실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딸과 통화를 마치고 나서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박성철 씨에 대해
좀 더 알아보기로 마음먹었어요. 우선 박성철 씨가 살고 있다는 집 근처에 가보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박성철 씨 집에는 몇 번 가본 적이 없었거든요. 항상 박성철 씨가 제 집으로 오거나 밖에서 만났으니까요. 박성철 씨 집 근처에 가서 주변을 둘러보는데 옆집 할머니가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계시더라고요. 용기를 내서 말을 걸어봤습니다. 저는 옆집 박성철 씨와 아는 사이라고 하면서 혼자 사시는 분 아니냐고 물어봤어요. 그런데 할머니 대답이 충격적이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 부인과 같이 산다는 거예요. 자기가 여기 산 지 5년 됐는데 계속 부부가 같이 살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혹시 잘못 보신 건 아니냐고 물어봤더니 할머니는 분명하다면서 키 작고 단발머리 하신 분인데 가끔 인사도 하고 그랬다고 하시더라고요. 다만 요즘에는 잘 안 보인다고 하셨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다리에 힘이 빠져서 제대로 걸을 수가 없었어요. 분명 부인이 10년 전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고 했는데 이웃분 말로는 지금도 부인과 같이 살고 있다고 하니까요. 집에 와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다가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성철 씨, 지금 통화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무슨 일이에요? 오늘 성철 씨 집 근처에 일이 있어서 갔다 왔는데요. 그러세요. 미리 연락 주시지 그랬어요. 제가 집에 있었으면 차라도 대접해드렸을 텐데. 그런데 이웃분이 성철 씨 부인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전화기 너머로 잠깐 침묵이 흘렀어요. 부인요? 그건 제 여동생이에요. 가끔 집에 와서 청소도 해주고 그래서 이웃분들이 오해하신 것 같아요. 그렇군요. 현옥 씨, 혹시 저를 의심하시는 건 아니죠? 제가 거짓말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때 박성철 씨 목소리가 평소와 조금 달랐어요. 뭔가 긴장한 것 같기도 하고요. 아니에요.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그럼 다행이네요. 현옥 씨, 저희 결혼까지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서로 의심하면 안 되잖아요. 전화를 끊고 나서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여동생이라고 하셨지만 이웃 할머니는 분명히 부부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동사무소에 가봤어요. 박성철 씨의 가족관계 증명서를 떼어볼 수는 없지만 혹시 다른 방법이 있을까 해서요. 동사무소 직원분께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혹시 결혼 전에 상대방이 정말 독신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본인이 직접 가족관계 증명서나 혼인관계 증명서를 떼오시면 확인할 수 있어요. 아니면 혼인신고할 때 서류에서 확인되고요. 그럼 혼인신고할 때까지는 확실히 알 수 없는 건가요? 네, 개인정보라서 본인 동의 없이는 어려워요. 집으로 돌아와서 정말 고민이 많이 됐습니다. 박성철 씨에게 직접 물어보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이대로 넘어가기도 찝찝했고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정말 이상한 일이 또 벌어졌어요. 집에 돌아와서 저녁을 먹고 잠시 쉬고 있었는데 저녁 8시쯤에 박성철 씨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내일부터 일주일 정도 부산에 내려가야 한다는 거예요. 건물 중 하나에 문제가 생겨서 직접 가서 처리해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박성철 씨 목소리가 어제와는 또 달랐습니다. 뭔가 서두르는 것 같기도 하고요. 연락은 되겠냐고 물어봤더니 매일 전화하겠다면서
혹시 급한 일 있으면 문자로 먼저 연락달라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 날부터 박성철 씨는 정말 부산에 내려간 것 같았습니다. 매일 전화는 왔지만 뭔가 예전 같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기회에 그 사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우선 그 사람 집 근처에 다시 가봤습니다. 이번에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가서 물어봤는데 당연히 개인정보라면서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웃분들께 조심스럽게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박성철 씨 집 맞은편에 사시는 아주머니가 제일 도움이 됐어요. 처음에는 경계하시더니 제가 결혼 예정자라고 하니까 조금씩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아주머니 말로는 그 집에 분명히 부부가 살고 있고 가끔 중학생 정도 되는 여자아이도 함께 있는 걸 봤다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부인뿐만 아니라 딸까지 있다는 얘기였거든요. 그런데 더 확실한 증거를 찾고 싶어서 며칠 더 생각해 봤어요. 박성철 씨가 부산에 있다고 한 주말에 그 집 근처를 다시 한번 가봤습니다. 토요일 오후 2시쯤 정말로 단발머리의 여자분이 집에서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중학생 정도로 보이는 여학생과 함께였습니다. 두 사람이 정말 자연스럽게 대화하면서 마트 쪽으로 걸어가는 모습을 보니까 분명히 모녀 사이 같았어요. 저는 멀리서 지켜보면서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분명히 박성철 씨는 부산에 있다고 했는데 그 집에는 여전히 가족들이 평범하게 살고 있는 거였거든요. 집으로 돌아와서 머릿속이 정말 복잡했어요. 이제 확신이 섰습니다. 박성철 씨는 저한테 거짓말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아직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혹시 내가 잘못 본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며칠 더 고민하다가 용기를 내서 직접 박성철 씨에게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박성철 씨가 부산에서 돌아온다고 한 월요일 저녁에 전화를 걸었어요. 성철 씨, 부산 출장 잘 다녀오셨어요? 네, 고생 좀 했지만 일은 잘 마무리됐어요. 그런데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요. 성철 씨 여동생분이 얼마나 자주 집에 오세요? 여동생이요? 아, 그냥 가끔씩. 왜 그런 걸 물어보세요? 이웃분들이 자꾸 부부가 같이 산다고 하시길래요. 그리고 어린애도 가끔 같이 있는 걸 봤다고 하시던데. 그 순간 전화기 너머로 한참 침묵이 흘렀어요. 아, 그게 여동생이 딸을 데리고 가끔 오거든요. 혼자 키우기 힘들어해서 제가 도와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 목소리가 너무 어색했어요. 평소와 완전히 달랐거든요. 그럼 여동생분 이름이 뭐예요? 이름요? 왜 갑자기... 아니에요. 그냥 궁금해서요. 나중에 인사라도 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그건... 나중에 소개해 드릴게요. 지금은 좀 예민한 상황이라서요. 저는 그 대화 후에 더욱 확신이 섰어요. 뭔가 숨기고 있다는 게 너무 뚜렷했거든요. 그래서 며칠 후 정말 용기를 내서 박성철 씨 집 앞에서 그 여자분을 기다려봤어요. 그분이 나오시면 직접 말을 걸어보려고요. 수요일 오후에 정말로 그 여자분이 나오셨어요. 저는 심장이 쿵쾅거렸지만 용기를 내서 다가갔습니다. 저기, 죄송합니다. 혹시 잠깐 시간 괜찮으실까요? 네? 누구세요? 저는
이 집에 사시는 분과 아는 사이인데요. 혹시 박성철 씨랑 어떤 관계세요? 그 여자분이 갑자기 경계하는 표정을 지으시더라고요. 왜 그런 걸 물어보세요? 사실 저희가 결혼을 앞두고 있거든요. 그런데 박성철 씨가 혼자 산다고 해서요. 그 순간 그 여자분 얼굴이 완전히 굳어졌어요. 뭐라고요? 결혼이요? 네. 박성철 씨가 부인분은 10년 전에 돌아가셨다고 했거든요. 그러자 그 여자분이 정말 충격받은 표정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저는 박성철 아내고 저희 결혼한 지 15년 됐어요. 딸도 있고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박성철 씨 부인은 10년 전에 돌아가셨다고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저 멀쩡히 살아 있어요. 결혼한 지 15년 됐고 딸도 하나 있어요. 그러면서 핸드백에서 사진을 꺼내 보여주시는데 정말 박성철 씨와 함께 찍은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작년에 찍었다고 하는 그 사진에는 분명히 박성철 씨와 그 여자분 그리고 어린 딸이 행복하게 웃고 있었어요. 사진을 보는 순간 정말 충격이었어요. 이게 현실인가 싶었거든요. 남편이 요즘 자꾸 집을 비우길래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었던 거네요. 그리고 어제 전화로 갑자기 부산에 출장 간다고 하더니 그것도 당신한테 거짓말한 거였어요. 그제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박성철이 왜 그렇게 수상하게 행동했는지, 왜 혼인신고 서류를 혼자 처리하려고 했는지, 왜 결혼식 하객이 적었는지, 왜 마트에서 누군가를 피하려고 했는지 모든 게 다 이해가 됐어요. 박성철은 처음부터 저를 속이고 있었던 거예요. 그 여자분 말로는 박성철이 지금 집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여자분과 함께 박성철 씨 집으로 갔습니다. 정말 무서웠지만 이제 직접 확인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여자분이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가시더라고요. 그리고 큰 소리로 박성철을 불러봤어요. 박성철 씨, 저 왔어요. 그만 숨지 말고 나와보세요. 잠시 후 방 안에서 박성철 씨가 나왔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얼굴이 새파랗게 질리더라고요. 현옥 씨,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저는 너무 화가 나서 제대로 말이 안 나왔어요. 그냥 박성철 씨를 쳐다만 봤죠. 어떻게 된 일이긴 뭐가 어떻게 된 일이야. 당신이 이분한테 거짓말하고 바람핀 거 아니야? 나는 죽었다고 했다면서? 박성철 씨는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만 숙이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제서야 입을 열었습니다. 박성철 씨, 이게 정말인가요? 부인분이 살아계시는 거 맞아요? 현옥 씨, 제가 설명은 무슨 설명이에요? 저한테 안 사람이 10년 전에 돌아가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게 뭐예요? 저는 정말 분하고 억울해서 눈물이 나기 시작했어요. 30년 동안 혼자 살면서 이렇게 좋은 사람을 만났다고 생각했는데 모든 게 거짓말이었다니요. 박성철 씨가 변명을 하려고 했지만 저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저를 완전히 바보로 알고 계셨겠네요. 나이 많은 혼자 사는 여자라고 해서 우습게 보셨던 거죠? 아니에요. 현옥 씨, 그런 게 아니라 그럼 뭐예요? 제 돈이 목적이었던 거예요? 아니면 재미삼아 그러신 거예요? 그때 박성철 씨 부인이 말하더라고요.
이 사람이 원래 이런 사람이에요. 저도 결혼하고 나서 알았는데 예전에도 이런 일이 몇 번 있었어요. 다른 여자들한테 독신이라고 거짓말하고 만난 적이 여러 번 있었다고요. 그 말을 듣고 더욱 충격이었습니다. 저만 당한 게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저는 뭐였나요? 그냥 놀잇감이었던 건가요? 박성철 씨가 그제서야 무릎을 꿇으면서 빌기 시작했어요. 현옥 씨,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그럴 생각이 아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시간이 지나면서요? 저랑 사귄 지 1년이 넘었어요. 1년 넘게 거짓말한 거예요? 저는 정말 분해서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서는 집에 와서 하루 종일 울었습니다. 분하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무엇보다 제 자신이 바보같이 느껴졌어요. 그런데 그날 밤에 또 남편 꿈을 꾸었어요. 이번에는 남편이 제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면서 괜찮다는 듯이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마치 다행히 큰일 당하기 전에 알아냈다는 것 같았어요. 꿈에서 깨어나니까 마음이 조금 편해졌어요. 정말 남편이 저를 지켜준 것 같았거든요. 그 다음 날 아침에 딸한테 전화해서 모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딸은 정말 화를 내면서 박성철을 고소하자고 하더라고요. 엄마, 이런 사기꾼을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다른 사람들도 당할 수 있어요. 고소까지는 그냥 헤어진 걸로 하자. 엄마가 바보였던 거야. 엄마 잘못이 아니에요. 그런 나쁜 사람을 어떻게 미리 알겠어요. 아들도 알게 됐는데 정말 분해하더라고요. 박성철이 엄마를 그렇게 속였다는 걸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면서요. 하지만 저는 법적인 문제로 가기보다는 그냥 깨끗하게 정리하고 싶었습니다. 박성철 씨는 그 후에도 몇 번 연락을 했어요. 사과하고 싶다고, 설명하고 싶다고 하면서요. 하지만 저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그 사람과는 어떤 연락도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결혼 준비로 했던 것들은 모두 취소했어요. 결혼식장도 취소하고 신혼여행도 취소하고 웨딩 사진도 취소했습니다. 위약금이 좀 나왔지만 어쩔 수 없었죠. 그리고 그동안 박성철 씨가 제게 선물로 준 것들은 모두 박성철 씨 부인에게 돌려줬어요. 그렇게 그 사람과의 연은 끊어졌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하늘에 계신 남편이 저를 구해준 것 같아요. 만약 그 꿈을 꾸지 않았다면, 그리고 의심을 하지 않았다면 정말 박성철과 결혼해버렸을지도 모릅니다. 혼인신고를 하고 나서 알았다면 더 복잡해졌을 텐데 미리 알아서 정말 다행이었어요. 이제 저는 다시 혼자 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허전하기도 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편해요. 아이들도 자주 찾아와서 안부를 묻고 손주들과 시간 보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합니다. 그리고 재혼에 대한 생각은 완전히 접었어요. 한 번 속은 게 너무 충격이 커서 다시는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더라고요. 지금도 가끔 그 일을 생각하면 화가 나지만 큰 피해를 당하기 전에 알게 된 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정말 남편이 저를 지켜준 것 같거든요. 여러분도 혹시 재혼을 생각하고 계시다면 상대방에 대해 충분히 알아보시기 바래요. 아무리 좋은 사람 같아도 확인할 건 확인하셔야 합니다. 저처럼 당하지 마시고요. 남편이 죽기 전에 했던 말이 정말 맞았어요. 재혼할 사람을 정하기 전에 충분히 알아보고 결정해
성급하게 하지 말라고. 제 생각에도 정말 성급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괜찮아요. 혼자 사는 것도 나름의 좋은 점이 있잖아요. 그럼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